아침에 강연 중에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경우 이제 그 상처를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좀 소심한 성격이라 상처를 좀 잘 받는 스타일인데 표시를 안 내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이제 못 참고 나도 모르게 욱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대로 어떻게 보면 제 탓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마음에 상처받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 이제 그게 알고 싶어서 네. 이제 상처 중에서도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는데 이제 말의 상처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특별히 자매님이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처 주는 말의 내용이나 여러 가지 그 패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상처라는 게 모르는 분한테는 사실 안 받아요. 가장 그렇죠. 가까운 분한테 상처를 좀 많이 받는데 여기 남편분 같이 오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남편한테도 물론 받을 때도 있는데 네. 근데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진 이렇게 크게 뭐 상처받아서 우울증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어릴 때 이제 저희 어머님이 좀 강하세요. 성격이 강하셔가지고 되게 직선적이세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인생 살면서 어머님한테 받은 그 큰 말의 상처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건 아닌데 이제 그 상처가 몇 개 있는 게 생각보다 커요. 근데 그걸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엄마하고 관계가 나쁜 건 아니에요. 잘 하고 있는데도 간혹가다 이제 그 서운함이 이제는 조금 이제 어머니도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더 이제 어린애가 되시잖아요. 저도 이제 참을성이 없어지니까 어머니가 한번 딱 던지시는 말이 이제 간혹 예전엔 참았는데 이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딸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처도 나도 또 좀 다스리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그 방법이 그냥 뭐 이제 그냥 평상시처럼 하게 되니까 점점 쌓이는 것 같아서 이제 그 방법이 따로 있나 궁금해서. 네, 잊혀지지 않는 굉장히 네네. 오래된 네. 몇 가지의 큰 어머니로부터 그 말을 들어서 얻어진 상처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네네. 예를 들면 한 몇 가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상처는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좀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그 말을 우리가 네네. 어머니가 왜 어떤 방식에서 어떤 상황에서 하시게 됐는지에 대한 이제 것들을 저희 어머님 스타일이시 저희가 이제 딸 하나에 아들 둘이에요. 이제 제가 맞이고 남동생만 둘인데 어머님이 항상 평상시 하시는 부분이 이제 남동생을 이제 이렇게 아들을 위하시는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최고인 거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큰 상처는 사실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 그냥 평범하게 하시는 말씀이 학교 다닐 때 이제 저를 먼저 보내고 동생들 올라가잖아요. 딸 너를 먼저 보낸 게 나한텐 좋다. 남동생 키울 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얘가 학교를 보낼 때 너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 더 잘 키울 수 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이긴 한데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기분 나쁘시겠네요. 아니 한 번은 이제 그렇잖아요. 내가 네. 시험타로 한번 일단 네. 해보고 해봤더니 잘 되네. 그럼 그거 그대로 우리 남동생한테 하니까. 네,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한 번은 우리 남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장가를 갔어요. 저가 먼저 가고 남동생이 갔는데 그날 이제 어머님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한마디 하시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 거슬렸겠죠. 제가 무슨 행동이 거슬렸는지 화를 내시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부모님이 갖고 계신 재산. 너는 네 다음에 남동생들하고 재산 싸움을 해서 가져갈 거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너무 상처가 커서 그 다음부터는 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유산 상속을 해주셨는데 저는 안 받았어요. 그 말이 평생 가는 거예요. 이제 너 행동으로 인해서 그 동생하고 재산 싸움 할 때 길을 가져간다고 이제 싸워서 뺏어간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저는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집에 와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엄마한테 말은 못하고. 근데
그래서 그게 근데 평생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유산 상속했을 때 안 같이 갔어요. 이제 줄긴 하셨는데 나중에 동생이 어려워졌을 때 그냥 동생 다 줬어요. 너 가져가서 해결하고 너가 해라. 남편하고 이제 남편하고 상의 안 하고 해서 남편이 좀 속상하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얘기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 가지고 받았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고 또 동생이 어려우니까 그때 해결하라고. 어머니 살아 계셨어요, 그래도? 지금도 살아 계셔요. 지금 살아 계시는데 이제 그 얘기는 아직 풀어내지 않았어요. 엄마하고의 이제 그 관계는 엄마한테 풀면 엄마는 아마 모르고 하신 말씀일 텐데 나한테는 상처가 크게 왔죠. 이제 그게 아주 커서 아직도 그 생각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남동생하고 다 주고 나니까 어머니가 좋아하세요? 아니죠. 엄마도 아시죠. 이제 주지 말라고 말씀은 하세요. 근데 이제 워낙 남동생이 어려우니까 이제 고맙다고, 너뿐이 없다고 얘기는 하셔요. 그래서 저도 또 사실 그게 편하고요. 동생도, 우리도 그냥 지금 사는 거, 그냥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고, 동생이 또 그것대로 잘 풀면 좋고. 네. 자매님이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극심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못한다고 생각은 해요. 제가 바쁘다 보니까 엄마하고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제 엄마하고 통화를 그전에는 매일 했는데, 이제는 이제 제가 일하니까 바쁘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마음이 갈 때도 있고, 그냥 의무적으로 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엄마가 저를 위하는 마음보다는 제가 적겠죠. 근데 제가 자식을 키우고 애를 출가시키고 보니까 엄마 마음을 좀 이해를 하긴 해요. 지금은 또 엄마 마음 알고. 네. 그러니까 상처를 크게 받으셨다고는 하는데 그 내용을 뭐 공개를 다 안 하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웬만한 사람들도 다 그 정도 말은 듣고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는 소리 듣고도 잘 사는데 그 정도는 근데 그 얘기는 진짜 주워 온 게 아니니까는 넘어갈 것 같아요. 아니, 그 어렸을 때 그걸 어떻게 알아? 진짜 주워 왔나 하면서 이러니까 나를 이렇게 막 두들겨 네. 패시는구나. 뭐 이러니까 내 남동생도 좋아하시고 나를 이렇게 좀 괄시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 하나의 이야기가 머리에 딱 기준으로 꽂힌 상태에서 조금 서운하게 하거나 조금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거나 어쩔 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어떨 땐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중 메시지를 주시거나 하면 어머니가 나 주워 왔나 보다 진짜 이렇게 다시 돌아간다니까요. 그런 얘기 하나가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당장은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도 그걸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자꾸 꺼내보게 된다 하는 거죠.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점점 이제 예전에 기억된 그 말들이 오래오래 이제 기억되는 뿐만 아니라 점점 거기에 뭐가 이렇게 덧붙여져 가지고 사실 그때 그 상황보다는 조금 더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상호작용해서 정말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미워서 말씀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어떤 그 사건이 재구성되고 재구조화돼서 다시 또 기억이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래의 그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그 사건이 마음속에 있으면 조금씩 이제 변형돼 가지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좀 괴물이 되기도 한다. 이전에 아침에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사람 가슴 안에 탁 박혀가지고 그 씨앗이 어느 순간 이제 싹을 틔우고 계속해서 내 마음 안에 자라나면서 미움의 나무로 커지는 그런 경우들. 처음에는 씨앗으로 들어왔지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이제 벨 수도 없는 큰 나무가 돼서 나를 괴롭히기도 한다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마다 뭐 자라나서 침엽수가 되는 나무도 있고 화렵수가 되는 나무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양치류나 이끼류 같은 걸로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처에는 누구나 다 취약하다. 그러나 어떤 분은 조금 더 그걸 극복하고 나가시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그 상처로 좌절하시고 이제 큰 병을 얻으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 가지 그
그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케이스가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예를 통해서 들어가다 보면 아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이제 적용할 때 조금 더 도움을 받게 되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고 그냥 과거에 어떤 뭐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말로 인한 상처 또는 그 말이 행동과 연결이 돼서 내가 조금 더 좀 우리 형제들 중에서는 조금 이렇게 그 형평성 있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그런 체험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예전에도 그냥 그런 질문들은 되게 많았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크게 보면 이런 거죠. 부모님이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너도 나중에 커서 애 낳아봐라. 그러면은 그 마음 이해할 거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험의 차원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부모의 마음을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 자연히 부모가 되어서 또 해결되는 경우들도 있다. 즉, 이게 이제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뭔가 다른 데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대상이 없으니까 아이들에게 자연적으로 투사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인간적인 약점으로 인해서 자식들에게 부모의 그러한 그 심리적인 취약성이 전달되기로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어떤 경향성이 있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경향성뿐만 아니라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경향성. 근데 그거는 우리의 취약성이다 이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일부러 의지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그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큰 틀에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인격적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철학적 사건으로 이렇게 승화시켜라라는 말을 로버트 앤라이트라고 하는 그 미국의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용서의 5가지의 어떤 그 관점 중에 4번째 해당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인격화시키지 않는 거를 말하는 건데 아주 예전에 노장 사상에서 이 장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빈베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철학을 얘기를 해주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배에서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에서 갑자기 배가 쾅 하고 들이박았어요. 누가 내 배를 쾅 하고 쳤으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잠이 깼겠죠. 그래가지고 누가 내 배를 받았어 하고 일어나 보니까 어떤 배가 자신의 배를 받았는데 그 배에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면은 갑자기 막 화가 났던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간적으로 확 가라앉고 에이 재수가 없으려니 하고 다시 잠을 청하지 않겠냐. 그런데 그 배 위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싸움이 일어나겠죠. 분명히 스트레스 상황이지만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자연현상이고,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고의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에게 저 사람이 나라는 인격체에게 뭔가를 한 짓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우리의 감정이 덧붙여지면서 인격적 사건이 되는 거고, 인격적 사건은 쉽게 그냥 자연적 사건으로 인식이 안 됩니다. 반드시 뭔가 그 잘못한 거, 잘한 거, 시시비비를 가려서 응징을 하거나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도 인격적 사건이면 어머니에 대한 내가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있고, 아쉬움, 또 기대치를 못 미쳤던 그런 어린 시절의 과거, 이런 것들이 상처로 생각해서 나중에 그거를 어머니로부터 다시 받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인격적 사건이 아니라 그냥 우산 가지고 나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비를 맞았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인격적 사건으로 억지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 어머니가 왜 미리 나에게 일기예보를 보고 우산을 가지고 가라는 말씀을 안 해주셨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 우산이 없어서 이 비를 맞았지라고 생각하면 어머니를 또 탓하면서 어머니께 엄청난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어떤 애는 에이 오늘 재수없게 비가 오는데 그냥 내가 그걸 특별하게 인격적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연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학교 가가지고 우산 안 갖고 와서 비 맞았던 사건을 지금 기억하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자연적 사건이니까, 인격적 사건이 아니니까 우리 기억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데 만일에 어머니가 우산을 챙겨줬으면 비 맞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가 우산을 챙겨주지 않아서 비를 맞았다고 생각했으면 아마 그 자연적 사건이 인격적 사건으로 기억되면서 우리에게 지금도 기억된 사건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자연적 또는 철학적 관점으로 넘기느냐는 우리 마음 안의 스위치를 우리가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은 상처가 되니 저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근데 자꾸 그쪽으로 생각하려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엄마가 그때는 정말 인격적으로 나에게 미운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자꾸 돌아가거든요.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요거는 생각을 그동안에 그런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뇌가 그런 생각을 하도록 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반대편 길을 계속해서 훈련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어떤 사건을 접했을 때 인격적 사건이 아닌 자연적 사건으로 그냥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스위치가 생깁니다. 길은 원래 있는 게 없어요. 다니다 보니까 길이 생기는 거지. 안 그래요? 길이 어디 있어? 길을 내니까 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자꾸 어느 방향으로 쏠리면서 패턴이 생깁니다. 그 패턴이 생기면 다른 길이 안 보이고 그 길로 가려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도 굉장히 여러 갈래의 패턴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패턴을 또 A군, B군, C군, D군 이런 식으로 유형화하고 또 A군 안에서도 또 다시 수준별로 A-1, A-2, A-3 이러한 방식으로 구분들을 해서 전문가들은 그런 나름대로 행동 패턴들을 이제 알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A-2 패턴으로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생각하는 그런 길이 났구나. 그러면 왜 그런 길이 생겼는가에 대한 원인도 알면은 내 자신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내 자신의 기질과 또 여러 가지 타고난 환경에서 얻어지는 성격과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내 자신에게 이런 것이 생겨났구나 하고 이해하는 거는 내가 내 자신을 학대하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너무 과도한 자기 검열 또는 자기 비난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온전히 나를 수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줘요. 그래서 이제 자기 분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제 상담하고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비슷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도 받아야 되고 또 내 자신을 좀 더 이해하면서 또 건강해져야 되니까 이게 자기 분석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를 좀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렇지만 이제 또 우리가 그러한 그 방식이 생겼던 원인을 자꾸 추구하는 것 말고도 그럼 지금서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행동적 그리고 실질적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항상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어렵고 또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다면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결국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을 수 있는 방식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지금과 같은 다른 방식이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못 가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익숙하지 않은 방식을 계속 익숙하도록 훈련시켜주는 것이 상담이다라고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고 방식을 생각하는 패턴을 말해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잘 되지 않지만 몇 번을 걸쳐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의 뇌는 신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래도 첫 번째 탁 드는 생각이 그런 쪽으로부터 먼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막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패턴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자기 개발서 같은 데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적극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만 어떻게 삶이 맨날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진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데 다른 거는 열심히 노력해서 훈련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무슨 악기를 배운다든지 어학을 배운다든지 취미생활 할 때도 끊임없이 계속 배워서 기술을 익히시는데 내 마음에 생각하는 패턴 사물을 바라보는 인식 그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이 훈련은 이렇게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마음만 딱 먹으면 될 것 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근육 운동하는 것처럼 마음에도 근육이 있는데 마음 근육도 똑같이 연습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사물을 받아들이고 사건을 해석하는 그런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매님이 그냥 언뜻 그냥 간단하게는 말씀하셨지만 내가 좀 다른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요만큼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좀 생각해서 좀 많이 남아있고 이게 그냥 금방 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앙금이 자꾸 쌓이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조금 힘겨우시고 이렇다면 지금 사고방식 패턴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도 다 옳은 거예요. 왜냐면 그 관점에서는 다 맞아요. 근데 그 관점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 다른 관점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관점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처로부터 자유롭다면 얼마나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의 행복의 요소 중에 인간관계가 거의 9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단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다고 해보세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좋은 평가 받는 거는 그냥 뒤로 하고 욕 안 먹고 비난 안 받고 또 설사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시기 질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수련하고 단련할 수 있다. 그거는 전적으로 우리의 이 생각 패턴에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민도 감사합니다. 그런 연습 좀 많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또 뭐 자세하게 말씀하시기는 어렵다고 하니까 큰 어떤 그 마음속에 이렇게 생선가시가 박혀가지고 목구멍에 박혀서 이렇게 늘 걸치잡스러운 것처럼 어머님만 보면은 늘 어떤 것이 이렇게 마음에 남을 수도 있고 막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좀 빼내주는 게 좋은데 어머니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작업을 하면서 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시간이 되시면 한번 또 이렇게 피정 다시 이렇게 여기가 강의 말고 영성심리 피정에 오셔서 같이 얘기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질문할 거 없어요? 네? 더 질문할 거 없어요? 아니, 질문할 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게 추상적인 답변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런 훈련 관련되는 책자나 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같은 게 있나요? 그런 그 책자나 또 이런 그 생각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뭐 이렇게 참고서나 이런 게 있느냐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이론서는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라. 적극적으로 살아라. 라는 얘기로 다 얼버무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내 것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실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떤 정신적인, 정서적인 어떤 그 문제가 있어요. 또는 상처가 있어요. 이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건 분명히 뭔가 길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책을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보고 모든 정보를 다 얻었다고 해도 이게 잘 해결이 안 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았다고 쳐도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사실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어떤 예를 들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특정 무슨 이렇게 전문가를 제가 욕하는 건 아닌데 그냥 이런 얘기가 있었어. 이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 예예요. 진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서울대 농대 박사님이 농사를 지면 농사가 망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대 농대 박사님도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농사를 책 보고 하겠냐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실제로 농사를 지어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책으로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얻고 내가 새로운 삶의 변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갖는다고 해서 그게 내 생활에 연결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러면 그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누굴까 했을 때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뭔가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카운터파트,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안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상담자에게 그 연습을 하면서 그거로부터 상담자를 밟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그 상담자한테 내가 알 거 다 아는데 무슨 얘기를 들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알아서 무슨 코칭을 해주겠어? 네, 정보 차원의 이야기로는 내가 내 자신을 더 많이 알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모든 역사를 상담자가 알 리가 없겠죠. 몇 시간 몇 분 얘기한다고 나를 알아서 뭐를 얘기해 주겠어요. 다 그거 훈장질이고 갑질인 거지. 전문가가 좀 안다고 그냥 알량한 이론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누가 그것을 따르겠습니까? 크게 상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분명히 있는 거죠. 마음의 어떤 이제 상처를 받았다라고 해봅시다. 그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보상도 받지 않고 그 사람에게 내가 위로도 받지 않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은 또 그게 또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를 들면은 바깥에 추운 겨울에 추위에 떨고 있으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난로가 있고 따뜻하면 그 집에서 몸이 녹아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난로가 꺼져가지고 추웠다 그래서 다른 집에 난로에 가가지고 몸을 녹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그냥 정보로 와가지고 그 정보를 지우고 새로운 정보를 넣어주면은 다시 기능하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우리는. 상처를 받았으면 그건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그 상처를 치유받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제도권과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받으면서도 그 마음의 진정한 그 치유의 체험들을 하지 못해서 갈릴레아에 겨울을 지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면서 치유를 해주셨다고 얘기하는데 그 치유가 외적으로 드러난 성경의 말씀, 이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치유는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예를 들면은 눈을 고쳐주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말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시면서 자신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그 고통을 함께 해주시는 그 마음만 서로 느꼈다 하더라도 아마 눈이 떠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뭔가 남이 보지는 무엇을 받기에 나는 이제 영적인 눈을 떠서 행복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런 신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신체가 다가 아니라 우리는 영성적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았을 때 이런 신체적인 치유 이상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도 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녹여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 치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2의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으면 이 추운 겨울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 겨울에 우리가 그래도 늘 생각하는 건 뭡니까? 우린 따뜻한 기름 보일러 떼고 있지만 연탄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사시는 많은 가난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연탄 나누기 운동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그게 뭡니까? 연탄같이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니 비록 연탄 20장 30장 받는 게 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라는 사람을 그래도 기억해줘서 누군가 나눠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 마음으로 그 혹독한 추위를 조그마한 온기로 버티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 무엇보다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더 뜨끈뜨끈한 방에서 지지지 않아도 비록 연탄불 하나로 그 방을
밤을 잘 지새우면서도 그것을 나눈 사람의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무엇보다도 그것이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지 않겠습니까? 빵이 주어져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은 이 세상은 너무너무 굶주린 세상이 되겠죠. 그러나 빵이 없어도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 이 두 가지 모두 다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러한 심리적인 상처나 마음에 대한 고통 이런 것들은 결국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근원적인 사랑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과정이 가장 전문적으로 발달한 게 상담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누가 얼마나 알아가지고 날 도와주냐,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왜 그걸 받느냐 이런 생각 하지 않으시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마음의 치유와 위로를 받는다는 것, 이것은 서로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과정이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은총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과정에 이렇게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안녕히 주무세요.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